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증시가 고공행진할 이유가 좀 잘 없어 보여요.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팔면 안 되는 이유를 딱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팔고 대안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옹달책방을 찾았을 때 제 첫 책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를 쓰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재직 중에 한 10년 정도를 경험했었던 다양한 투자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들려드렸어요. 부동산,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두 번째 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경제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식의 깊이를 이제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 채널 한주주의 잠 못 드는 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과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다양한 경제와 그리고 투자 관련된 좀 건전한 지식들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경제대학원 공부 괜찮으신가요? 네, 사실 대학원생 조금 이렇게 겁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작이. 근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경제 덕후거든요. 경제 덕후인데 약간 덕업일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원래 그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도 경제와 경영,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고 얕은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또 지적 욕구가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대학원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사까지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네, 박사까지 욕심이 있고요. 아마 박사 학위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경영학과의 박사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재무, 행동 재무 이쪽으로 해서 저는 이제 논문까지 써보고 싶고 그 아직 지금 대학원생인 과정에서도 난 어떤 논문을 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와, 그러시군요. 와,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주진님 그렇게 공부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예. 또 이제 투자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실전 투자도요. 요즘은 좀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보면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좀 흘러가는 측면을 볼 때 앞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횡보장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제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못나서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그 예측이 잘 맞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점은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를 좀 해석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증시가 고공행진할 이유가 좀 잘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브프라임 때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크게 왔을 때 그런 때처럼 이렇게 폭락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저는 장기적인 횡보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물가가 높다고 너무 막 경제가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물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물 경제가 좋은 거 어느 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물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 그 물가 자체가 그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그 물가가 높은데 그 높은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정책 때문에 이제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지 그 물가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사실 물가 높으면은 우리 주가도 오르고요. 다 이제 우리 이렇게 돈이 풍족해지니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수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수출 기업이면 환율에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지금 환율을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중에 삼성전자는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웃음을 짓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실업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고용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과거에 막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지금은 오히려 고용난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서 이렇게 난리인 상황인 게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어느 이렇게 지역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또 지금 실업률, 국내 실업률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신 지표를 찾아보니까 실업률이 한 지금 2.9%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2.9%의 실업률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수치예요. 아, 그래요? 네, 자연 실업률이 보통 3%에서 5%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연 실업률이 뭔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서 바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두세 달 쉬었다 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실업률 수치보다 조금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이 상당히 괜찮다. 고용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주머니 사정은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이렇게 소비를 활발하게 하게 되잖아요. 소비가 그렇게 활발하고 좋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물류 문제라든지 뭐 중국 봉쇄 이런 다양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금 물류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뭐 에너지 수급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는 여전히 좋으니까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고공행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행은 단 한 가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고용보다도 앞서서 물가 안정. 고용 같은 거 중요하죠. 고용은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고요.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물가 안정 네 글자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 FOMC 회의에서 자주 이렇게 보이는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는데 이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게 되면요, 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 주머니 사정은 괜찮지만 이거는 큰 손들이 다루는 그 돈이 막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큰 손이잖아요. 그럼 그 큰 손들이 다루고 있는 돈이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에서 자꾸 미국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돈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돈에는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서 얘네들이 막 빠르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보다 막 더 높아질 것 같은 그 기세로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눈 달린 돈은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금융시장은 한국보다 안정하잖아요. 한국보다 안정한 금융시장에 금리가 더 높아. 그러면 다 미국으로 그 자금들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 확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큰 돈이 한국의 그 금융시장, 한국의 자본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낮은 주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간 횡보장을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경제 참여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을 파는 무리도 있지만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횡보라는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파는 사람들만 있으면 계속 떨어지기만 하겠죠. 하지만 이제 경제 참여자들이나 기업이 어느 정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게 좀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횡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서 가장 크게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거는 바로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이 주식시장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가계대출이 지금 너무 심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좀 비중이 커졌거든요. 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한 뭐 16%나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본다고 해도 훨씬 너무 큰 수치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는 금리랑 연관이 돼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이 가계대출을 갚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부담되죠. 거잖아요. 파산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국의 자산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갑자기 막 예전처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뚫고 막 나갈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네. 네. 혹시 그 네. 장기 횡보를 좀 예상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장기 횡보를 네. 조금 구체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네.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번 구체적인 가능하실까요? 기간으로요? 네. 그게 정말 참 어렵기는 한데요. 금리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계속 높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어떻게 이제 많은 거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경제 성장률과 금리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인데 금리가 막 7%, 8% 된 상태에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하고 너무 다르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고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올리겠지만 그걸 이제 낮추는 시점이 2년에서 3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움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이요. 아주 오랫동안 긴 횡보를 가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훅 오르고 그래요. 미국 주식처럼 계속 그렇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기보다는 정말 지루하게 진짜 사람 미쳐버릴 것 같이 긴 횡보장 끝에 한 번씩 올라요.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도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그렇게 정말 긴 횡보장 끝에 가끔씩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주가가 확 오르는데 뒤에서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네. 주식을 조금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조금 이따 사는 살까? 거? 아, 네. 장기적으로 횡보한다고 하면 네,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에 네.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을 꼭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제 뭐 달러가 아니라 원화를 가지고 있고 이걸로 주식을 꼭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같은 때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보니까 5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들 주가 관점에서만 너무 접근하지 말고 주가가 이 정도 하락하면 배당률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배당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연간 한 2.5%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수출 기업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좋으면 그 혜택을 톡톡히 받게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지금 낮은 상태로 내가 이제 주식을 모아가는 걸로 조금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 물론 긴 횡보가 있긴 하지만 그 긴 횡보 중에도 여러분들께서는 2.5%나 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연간 2.5%의 배당 수익률을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강남이나 수도권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수도권에 오피스텔 한 1억 정도짜리 샀어요. 그거 사서 투자를 하셨을 때 수익률이 한 몇 퍼센트 나오냐? 월세를 받으셨을 때 수익률 보통 4%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4%에서 5% 나온다. 수익률 훨씬 좋네. 그쪽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피스텔 투자하면 제해야 되는 게 많아요. 비용. 세금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요. 그 고장도 잘 나요. 이것저것 뭐 좀
문제 생기면 수리도 해야 되니까 수리비 같은 것들도 많이 나가고요. 월세 세입자가 그렇게 월세도 또박또박 내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오피스텔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2%도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적금 뭐 금리 아시잖아요. 2%도 내기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한 2.5%가 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주식이고 지금 충분히 좀 괜찮은 매력적인 주가까지 내려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미 물린 분들이신 거잖아요. 물린 분들한테는 너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근데 또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여가지고 삼성전자가 너무 큰 문제가 지금 직면해 있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 이제 시장 수익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한 28% 정도가 하락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고점 대비 한 31%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 전체가 하락한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삼전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하락한 거다 생각하면 이 기업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문제 8만 원에 물렸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단호하게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팔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좀 좋을 때 사서 항상 이런 애매한 때 팔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때 사서 애매한 때 팔아버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좌가 녹아버리죠. 네, 그래서 점점 그렇게 계좌가 녹아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호구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점에 물리셨다라고 해도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장기간 좀 버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배당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버텼던 과거가 또 되게 긍정적으로 희석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팔면 안 되는 이유를 딱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팔고 대안이 없어요. 네, 자, 뭐 하실 거예요? 지금 달러 1,400원인데 그거 지금 환율 1,400원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 달러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그 주담대가 한 거의 7%에 육박하는데 부동산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뭐 삼성 팔아서 미국 주식 애플 살까요? 아니면 그나마 대안은 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채권 수익률이 저는 삼전보다 높을 거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전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원화를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 관점에서 삼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삼전을 물을 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타는 것도 네, 그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괜찮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제 물을 타는 이 목적이 배당 2.5% 아주 매력적이야. 이 매력적인 거를 내가 취해야겠어. 그런 목적으로 가시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행복하게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많이 사신다고 했던 분들이 처음에 사시는 이유가 장기 투자 얘기하시고 자녀에게 물려줄 거 얘기하시고 그쵸. 그러셨는데 이게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 이게 되게 힘드네요. 네, 네, 그게 많이 힘드실 텐데,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진짜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8만 원에 물렸는데 지금 5만 원이고 하니까, 네, 그래도 지금 같은 때는 이제 배당 보고 좀 가시고요. 이걸로 대안이 없으니까, 네, 이거보다 더 괜찮은 만한 투자처가 저는 지금 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 지수가 한 28%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떨어진 거고 그래서 막 크게 뭐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뭐 대외적인 변수나 금리적인 변수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유동성이 빠져나간 측면 하지만 환율이 높기 때문에 뒤에서 삼성전자는 웃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은근히 뭐 주가는 무슨 뭐 자기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당장 이제 수익이 아주 좋아지니까 인건비 부분의 부담도 되게 덜해지겠죠. 당장 뭐 반도체만 해도 그 웨이퍼 한 장 팔 때요. 그 웨이퍼가 가격이 다 달러로 매겨져요. 네. 웨이퍼 가격은 다 달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갑자기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좀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달러 투자 지금 시기에서 막 지금 이제 1,300원 후반인데 1,400원 막 간다는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매수한 환율은 1,400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가 좀 다르니까 지금 달러 투자는 찬성하지 않으실까요? 네, 환율이 지금 거의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지금도 보니까 1,381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매매 기준율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환율은 한 1,400원이 될 거예요. 네, 제가 1,300원이었을 때, 그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원래 여러분 환율은 900원에서 1,2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미국 주식 투자를 주저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1,300원을 넘어서 1,400원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 달러라고 하는 게 무슨 S&P 500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을 하다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또 그때부터는 또 무섭게 하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달러는 항상 그런 정도의 그런 시황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달러를 지금 높은 가격에서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400원대 환율에 내가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 주가 지금 요즘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환율에서 이미 한 10% 정도 그 이상을 손해를 보고 들어가시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를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시점인데 달러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걸 환전을 해가지고 그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지금 달러를 모아간다든지 지금은 달러를 모을 시점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달러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뭐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이미 사놨는데 그 1,000원에서 1,100원대 사이에 사놨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사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샀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달러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달러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떨어지고 언젠가 또 1,2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높은 채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요. 수출 기업한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신다면 다시 또 달러 가격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확실히 좀 달러가 물론 또 1,400원, 뭐 50원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높을 것 같고 안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를 좀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저는 항상 사실 그렇게 해요. 제가 미국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한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끔씩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그걸 달러로 바꿨거든요. 그럼 달러 바꾸면 뭐예요? 달러 묵혀놔봐야 달러 예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저는 미국 주식 쪽으로 빠져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달러 환율이 뭐 900원에서 900원대에서 900원대 말도 안 되게 느껴지시죠? 지금은 있어요. 네, 900원대에서 뭐 한 1,100원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는요. 계속 바꾸는 거군요. 계속 월급 타서 계속 달러를 좀 모아 가세요. 한화로 그 돈을 보유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삼성전자 외에 조금 좋게 보시는 또 주식이나 섹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요즘 같은 때 이제 국내 주식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장기적인 횡보장이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보이니까 그럼 이런 시점에는 조금 배당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은행주, 막 금융주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 그 은행주, 금융주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크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근데 배당은 많이 주는데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막 주가가 막 너무 요동치니까. 그래서 좀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어요. 아시죠? 맥쿼리 인프라. 네, 맥쿼리 인프라. 그 주식을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쪽에 사업을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데 고속도로나 뭐 지하철, 휴게소, 그리고 에너지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이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뭐 지하철 이런 데서 꾸준히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배당을 주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은행주나 증권주에 비해서는 조금 덜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맥쿼리 인프라 주주님들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주주님들의 특성은 되게 좀 예전부터 높은 이 배당률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분들은 그냥 목적이 그렇게 막 시세 차익이 잘 아니기 때문에 진득해요. 진득한 투자자들이 그런 주주분들이 많은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은행주나 증권주는 어때요? 진득한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나 증권주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배당은 잠깐 반짝 많이 받으실 수 있지만 마음고생은 심할 거고 하지만 맥쿼리 인프라로 가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하기는 하락해도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요동이 심하게 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투자자가 적은 쪽인 이 맥쿼리 인프라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맥쿼리 인프라 배당률이 한 어느 정도냐면 약 6%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연 6% 정도 나오실 거예요. 되게 높잖아요. 은행이 아마 지금 7%가 넘어갈 텐데 그래도 그 1, 2% 좀 낮은 거 대비해서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좀 맥쿼리 인프라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하락장에 그래도 조금은 떨어졌거든요. 많이 네.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은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 맥쿼리 인프라도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주주들의 성향이 좀 더 진득한 맥쿼리 인프라. 전 왜냐면 저야 뭐 과거에 항상 미국 주식이 좋아요 이렇게 막 외쳤지만 지금은 진짜 달러 때문에 안 되겠거든요. 그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이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 배당주 뭐 이런 거 배당 성장주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상. 지금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지금 1,400원대 환율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환율이 제가 샀었던 때가 환율이 한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였거든요. 1,000원에서 1,100원에 산 사람이랑 1,400원에 산 사람이랑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20-30% 차이가 나네요. 그 너무 차이 나는데 그 수익률을 그냥 깔고 가기에는 그거는 너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달러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다면 미국 주식은 지금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응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시면 저도 이런 경험치가 있잖아요. 저는 2008년, 2009년 때 그때 환율 때문에 너무 고생했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한국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너무 불안할 만큼 그때 되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은 이 경험을 가지셨으니까 나중에는 좀 달러에 대한 자산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배당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또 미디어 보면은 뭐 태조 이방원 이래서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 이런 게 좀 각광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태조 이방원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태조는 이성계인데 왜 태조 이방원?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엔 조금 헷갈렸는데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에 포함된 게 뭐냐면 태양광, 조선, 2차전지 그리고 방산, 원자력 이런 쪽이잖아요. 자, 이 주식들 이런 분야들 뭐냐면요. 경기 순환주예요. 여기에 투자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경기 순환을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저점에 들어가셔서 고점에 파시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쪽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고 하기보다는 타이밍 투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관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이런 이제 반짝 떠오르는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좋으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 일반 투자자고 나는 본업이 있는 투자자고 그래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경기순환주인 태조 이방원 이쪽에 너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기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유행하는 투자를 막 다 쫓아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경기순환주는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막 우상향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특정 시기에, 지금 같은 이런 특정 시기에 훅훅 뛰어오르거든요. 그럼 경기순환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세상에 많을까? 그런 사람도 잘 없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탁탁 맞춰가지고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경기순환주는요, 여러분, 일종의 천수답 사업이에요. 천수답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천수답은 이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천수답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진짜 막 단비를 내려주면 그때는 막 이제 행복하지만 그 갑자기 깊은 가뭄이 들어. 그럼 이 사업은 다 망하거나 되게 힘들어지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조이방원, 이거는 경기순환주고 이거는 천수답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좀 하신다면 지금 태조이방원은요, 예, 천수답에 단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막 벼들이 쑥쑥 너무 행복해요. 잘 자라요. 하지만 이 단비가 그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이제 또 너무 힘들어질 거고, 그게 이제 끝나지 않는 횡보장을 이제 경험을 또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 그치면 되게 힘들어지실 거니까 정말 내가 타이밍의 귀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좀 피하시는 걸 전 좀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또 이쪽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올랐어요. 네, 당연히 올랐겠죠. 이렇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시기는 이미 많이 오른 시기고, 이런 이미 많이 오른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천수답 사업에 들어가요. 근데 단비가 그쳐요. 지루한 횡보장이 막 이어지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삶이 또 참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즘 이 태조이방원이라는 사업이 뜨고 있고, 이게 뜨는 이유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세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뭐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요.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물류 관련된 문제들도 있으니까 조선업이 이렇게 뜨고 있는 걸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들 이슈 때문에 지금 다 가뭄에 단비가 막 내리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경기 순환에서 일부 측면을 바라보시는 거고요. 좀 장기간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들에 비해서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예민하게 좀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요거 지금 유행하잖아요. 이런 유행하는 투자에 아예 그냥 신경을 꺼버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유행하네 요즘에 어떤 걸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하셔야지, 유행하는 투자가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다이빙을 하면요, 참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과거에 그렇게 많이 유행하는 투자 따라서 해봤는데, 매도 먼저 맞으면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파요. 아프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유행하는 투자에는 나중에 좀 들어가시는 게 저는 그런 방식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 중에서 2차 전지는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2차 전지 분야는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좀 자동차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는 자동차라는 사업의 파생 상품 같은 거예요. 근데 파생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요, 좋을 때는 진짜 몇 갑절로 좋고요, 나쁠 때는 몇 갑절로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 조금만 휘청돼도 여기는 정말 크게 휘청될 거예요.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독감에 걸린다. 이런 분야가 약간 좀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쫄깃한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큰 상품에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제 제 투자의 철학과 제 투자의 성향은 그래도 이 파생 상품보다는 조금 더 메인이 되는, 가장 이 사업을 주도하는 그 가장 중심적인 거에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먹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 마음 편한 거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뭐 투자가 저처럼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재미를 추구하시는 투자자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분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메인으로 장기로 가져가시는 거 크게 놓고 좀 소액으로 내가 막 재미있게 트레이딩하는 거 얼마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렇게도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역시 그쪽을 따라잡을 순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막
최근에 나오는 유행하는 투자에 좀 관심을 기울여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서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2차전지가 또 경쟁자도 많고 단가 경쟁도 막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큰 금액으로 들어가서는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네요. 변동성이 클 수 있죠. 그럼 마음고생하는 거죠. 팔지 않고 좀 평생 모아가야 할 거. 그래서 수익률도 뭐 소위 이제 텐베거 같은 거 있잖아요. 텐베거. 네. 혹시 그런 주식으로 바라보는 뭐 주식이라든지 섹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네,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텐베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텐베거의 종목을 제가 딱 찍어드리진 않을 거고 그와 비슷한 방식의 투자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텐베거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요,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도 일단 감안을 하시는 거겠죠? 네, 10분의 1 버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 이번 시간에 조금 특별한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를 아예 미술 컬렉터처럼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미술 컬렉터들은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는 갤러리 여사장님이 있는데 그 갤러리 여사장님이 용산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갤러리를 운영하세요. 그분이 이제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갤러리를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층은 자신의 사무실로 쓰세요. 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죠. 네, 너무 멋지게 살고 계신데 자, 이분이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주씨, 미술품 투자는요, 그냥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신생 작가들, 그런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서 모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서 모으면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진짜 유명해져요. 그러면 그 작품이 막 뭐 100배, 1000배, 10,000배 뭐 그렇게 가기도 해요. 네,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미술 컬렉터 분들이 하시는 방식의 투자인 거예요. 정말 잘 될 거 이렇게 딱 하나를 잡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쫙 늘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수익률을 견인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유명하게 아시는 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대표님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저는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미술 컬렉터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뭐 그분들은 취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취향에 딱 적합한 그런 이 신인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향에 적합한 걸 샀기 때문에 이거의 가격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일희일비할 만큼 내가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이거를 내가 작품을 바라보면서 뭐 몇 년, 수십 년 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얻으신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요, 비슷하게 주식이나 코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코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해요. 그리고 코인 중에서도 한 뭐 100만 원 안팎의 그런 되게 싼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름 좀 예쁘고 좋은 거 그냥 기분 좋은 코인 막 한 100개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100개 정도의 코인에 쫙 그 1,000만 원을 깔아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그 계좌를 언제 까보냐. 자, 비트코인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네이버 뉴스 1면에 나오는 때가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있어.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시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그게 나왔을 때 바로 까보지 마시고요. 그게 나오고 나서 2달에서 3달 정도 있다가 그 계좌를 저는 까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꼭 2달에서 3달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요. 알트코인은 그 나중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는 알트코인이 반응이 없어서 아씨 뭐야 이러면서 되게 불만스러우실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2, 3개월 정도 후부터는 알트코인이 이제 불붙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죠. 뭐 한 3년에서 5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제가 예측을 해본 건데 그 100개 중에서 많은 경우에 상장 폐지가 돼 있을 거예요. 많이 상장 폐지가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정도는 진짜 미친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엄청나게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술 컬렉터 방식의 투자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엄청 강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잡코인, 소위 말하는 잡코인을 가지고요. 3년에서 5년을 버텨요.
그거 잘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코인 시세 맨날 바라보면서 한 20-30%만 올라봐요. 그럼 이거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면서 후딱후딱 팔아버리니까 20-30% 그 이상 2000%, 30,000% 이런 수익률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크게 떨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10배거 아니면 그 이상 10,000배거 이런 걸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방식도 좀 괜찮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접근을 할 때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간다 이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거고 몰라요. 너무 확률이 낮은 거고 많이 깔고 그냥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랜덤식으로 나온다는 그런 거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냐. 네. 그렇죠. 그거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 옛날에 제가 책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피카소 작품이었나? 고흐 작품이었나? 피카소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그 작품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신 분이 있어요. 막 7점, 8점, 10점 이렇게 소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에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미술 컬렉터 방식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신인 작가들 작품 막 잔뜩 엄청 많이 샀는데 그중에 몇 명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근데 그 한 명이 떡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안목이 있어서 그걸 딱 고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그런 작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미술사적인 뭘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알아내기는 참 어렵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벤처 투자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실걸요? 맞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그렇게 하신다고. 네, 그게 이제 수익률을 엄청나게 견인해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죠. 8개가 망하고. 이런 방식으로 혹시나 10배거를 노리시는 분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도 역시 쉽진 않을 거다. 미술품이야. 내가 보면서 즐겁고요. 그 가격 그때그때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가격을 너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방법이겠지만 의미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메타버스나 우주산업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네, 저는 그런 말씀드렸듯이 유행하는 투자 쪽은 좀 관심을 안 기울이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NFT나 이런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NFT는 관련된 코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또 접근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0배 이런 수익률은 약간 코인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코인 쪽에 잡코인으로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트코인 쪽으로. 네. 코인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좀 비트코인도 투자를 좀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안 하신다고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이 바뀌신 게 혹시 있으신가? 아니면은 사는 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70%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비트코인도 역시 저희는 이제 1가구 1비트코인 이렇게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가고 계세요? 네, 저희는 1비트코인 있어요. 1가구 네, 1비트코인? 저희는 부부, 저희 남편 이름으로 이제 1비트코인 있는데 1가구 1비트코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저는 이제 한 코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의 돈을 투자를 하는 거는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개 아니면은 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코인 투자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라고 생각해 놨던 게 오늘 이 말씀드린 거였어요. 한 나에게 좀 의미 있는 금액, 한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우리 의미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쫙 이제 늘어서 한번 그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내가 젊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험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강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비트코인도 10배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오른다고 하면 10배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그래 왔잖아요. 우리 8배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알트가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면 비트코인을 더 넣는 게 알트코인을 넣지 말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엄청난 코인 투자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를 때 그렇게 막 천천히 올라서 내가 이렇게 적당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주지 않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정말 좀 당황스럽게 그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오를 때도 너무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도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1억을 갈 수도 있고 2억을 갈 수도 있고 하고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나마 한계를 보유를 한 거겠죠. 그렇게 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 때문이죠.
네. 이 지금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좀 수요 쪽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기에는 수요가 조금만 더 붙는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가격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체적인 그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 한정된 자산에서 이 수요가 조금만 붙는다라고 하면 이 가격은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뭐 1가구 1 비트코인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가구 1 비트코인. 그리고 텐베거를 고르는 법, 그걸 이제 코인 쪽에서 한번 노려보는 거.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주님 그 책도 읽어보고 지난 방송에서 보면 좀 빅테크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현금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셨나요, 혹시? 네, 저는요 지금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똑같아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구글 약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웅달 책방에 다음번에 또 출연을 하게 된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이렇게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요즘 주식시장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요? 왠지 아세요? 왜요? 이게 주가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왜 내 평가 수익은 이렇게 작년보다 높아졌지? 이런 상황인데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저는 이제 1,000원에서 1,100원대에 사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되게 엄청난 수익이 그러네요. 이미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보다 평가 수익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로 주식 계좌가 지켜지는 되게 놀라운 경험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환해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환해지는 내가 불안정한 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 환해지를 하는데 미국의 달러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은 환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국 달러가 한국의 원화보다 조금 더 안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축통화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환해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좀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항상 고공행진하는 건 아니고 또 언제 이렇게 피크를 찍고 하락해요. 크게 하락해요. 근데 그 크게 하락하는 시점에는 또 미국 주가도 같이 오를 거거든요.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 쪽으로 또 다시 이렇게 투자 진입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또 미국 주식은 또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 거, 제가 그 데이터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미국의 환율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주식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그 주식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거기에서 다 좋네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애초에 다 고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글로벌 초우량주에 그냥 보유하고 엉덩이 꾹 붙이고 그렇게 눌러 앉아 있는 거 이게 되게 천천히 가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천천히 가는 게 제가 나중에 보면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는 투자를 그냥 애써서 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게 알고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의외로 빨랐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금 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너무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주식 자산에 비해서 현금 자산의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주식 자산 쪽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그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금, 이게 들어오는 돈,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들은 다 현금으로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연말까지도 계속 이렇게 현금 보유를 늘릴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주식 사기 좋은 타이밍인 거 맞아요. 삼성전자나 말씀드렸던 맥쿼리 인프라 이런 거 사시는 거 좋은데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저는 이제 월급이 그렇게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이 찰랑찰랑 현금 잔고가 찰랑찰랑 넘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월급쟁이 분들이다라고 하시면은 꾸준히 월급 흐름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조금씩 주식 사 모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굳이 현금에 막 집착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이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것도 나중에 10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요? 네, 당연히 되겠죠. 나중에 먼 훗날 제 소망을 말씀드리면 5년에 2배 정도는 3년에서 5년에 2배 정도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제 기대치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적어도 저는 실망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뭐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어요. 이 기업들에 문제가 생기면 전 팔 건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면 10배가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면 또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20년 걸쳐서 10배가 된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코인이나 그런 약간 그 밈 같은 주식들, 그런 것들, 테마성 주식들은 이제 그 기간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게 가는 거고, 불안하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하고 마음 편하게 10배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배거는 10분의 1배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요거는 안 되겠네요. 10분의 1이. 네, 확실히. 요거는 10분의 1배거가 되면 거의 뭐 망하는 건데. 미국이 망하는 미국이 망하는 거. 네, 그런 건데 그 가능성은 10배거가 10분의 1배거가 되는 것보다는 낮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 한주주 저자님께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지금 딱 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딱 이 4개 주식을 보유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저는 좋네요. 생각만 해도 갑자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집과 자산 외에 현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1억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금이 1억이 딱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30대 만약 저처럼 프리랜서 아니고 월급쟁이다라고 하면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공격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공격적인 투자는요. 소수의 종목에 의미 있는 금액에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돈이 생기면 한 1, 2천만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한 8, 9천만 원 정도를 그냥 한두 종목, 두세 종목에 몰빵을 해서 저는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젊은 시절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지만 문제는 그 종목 자체는 좀 안정적이어야겠죠. 일단 상장 폐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망하지 않을 주식을 사셔야 되고 정말 글로벌 초우량주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뭐 국내에 또 다른 괜찮은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소수의 의미 있는 종목에다가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 그게 되게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투자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제가 이 방식, 몰빵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씀드리면 그거 너무 위험천만한 거 아니냐고, 이거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진짜 공격적이고 너무 위험한 종목들에 여기저기 막 짧게 쪼개서 돈을 막 뿌려 넣으시는 거예요. 10개, 20개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뭐 금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이것저것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좀 몇 개 이제 코인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한 자산에 막 뿌려 놓는 거를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해가지고 사계절 포트폴리오 한다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30대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법, 40대도 좀 어려운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0, 30, 40대가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60대가 일단 되셨고 돈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게 없고 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돈은 많은데 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면은 사계절 포트폴리오 하셔야죠.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레이 달리오인가? 처음에? 맞아요. 그분이 주장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부분에 어떤 채권과 뭐 이런 뭐 부동산과 뭐 주식과 뭐 이렇게 뭐 그 분배하는 그분만의 그 원칙이 딱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분배를 그렇게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고 꾸준히 적게라도 꾸준히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레이 달리오 분이 나이가 연세가 60대가 넘으셨잖아요. 거기다가 이분의 자산 규모가 얼마예요? 수십억, 수백억 달러예요. 뭐 그게 넘어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요, 당연히 사계절 포트폴리오 가셔야죠.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까.
근데 지금 30대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그럴 정도의 지킬 만한 돈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사계절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이렇게 너무 막 돈을 흩뿌려 놓으시지 마시고요. 집중하는 투자를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젊은 분들이 할 만한 공격적인 투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보시는 거죠. 첫 번째는 고위험 종목들에 돈을 흩뿌려 놓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정말 탄탄한 회사, 두 회사 정도만 딱 선택해서 금액을 좀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거고.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럼 뭐가 더 위험하냐 하는 거죠. 제가 제 철학에서는 좀 첫 번째 게 고위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탄탄한 2개, 3개 정도의 기업에 의미 있는 금액, 그 1억에서 뭐 한 2, 3천만 원씩을 턱턱 그렇게 투자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공격 투자의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암호화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막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분산 투자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하지만 이제 투자는요, 각자의 철학이 담긴 부분이잖아요.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각자의 철학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나이 연령대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투자는 교과서에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길거리 지식이다라고. 스트레이트 널리지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 접해보시고요. 스스로의 상황에서 가장 편안한 그런 투자 방법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약간 그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없는 거고 매출은 성장을 하는 거고 약간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성장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달라요. 이거는 약간 그 돈을 집중하는 거군요. 네, 돈을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인데 그 방식을 사람들이 왜 안 할까? 잘 안 해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위험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로벌 초고량주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현재까지는? 해요. 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종목만 가지고 있고 저 되게 공격적인 투자자예요. 그러네요. 이게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10% 좀 안 되는 그 수익률이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종잣돈이 작으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10% 한 5% 뭐 이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 낮아지면 뭐 한 5%에서 7% 정도 나올 텐데 그런 거 하실 분들은 이제 60대 정도 사계절 포트폴리오 하셔야죠. 지키셔야 되니까 많은 돈을 지키셔야 되니까. 하지만 젊은 분들은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의 마지막에 그 투자 성향, 취향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연금에다가 연금저축펀드를 들고는 있지만 또 어떤 금액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가시면 맞아요. 좋겠다. 스타일에 맞게, 나이에 맞게, 자기 뭐 미혼인지 기혼인지 또 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딱 제 기준으로만 너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주주님은 책에 보면 그 부동산 투자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도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족이 1주택인데 거기가 이제 완전 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규제 지역인데 또 하나를 사고 싶어도 그래도 저희는 또 규제 지역에 좋은 지역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규제 풀리면. 그래서 그거 이제 풀릴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새로운 규제들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서 항상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계속 규제에 막 신경이 쓰이고 해서 거기에서 제가 조금 딜레마가 있는데 그래도 1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부동산의 침체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좀 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좀 더 여쭤보면 제가 갑자기 주식 얘기하다가 부동산으로 책에 또 써주셨으니까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 혹시 하락기인데 지금 집을 팔거나 막 그런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안 팔리실 거고요. 일단 원하는 가격에 팔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팔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확 낮춰서 파시는 거예요. 저 집 팔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안 팔릴 것 같은 그 낌새가 있어요. 그 여자들은 촉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엔간해서는 어렵겠다. 그러면은
주택은요, 가격을 확 낮추면은 팔려요? 무조건 팔려요. 네. 그 요즘에 뭐 전세, 역전세니 뭐 전세난인데 전세가 안 나가서 전세난이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충분히 안 낮춘 거예요. 확 낮춰야 되는 확 낮춰야 돼요. 확 낮추면은 주거 관련된 거는 다 팔리게 돼 있어요. 팔리거나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1주택 파는 거, 네.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뭐 그거를 팔고 다른 뭐 그걸 산다라고 하면 괜찮고,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좀 호가에 팔기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셔야 돼요. 선제적으로 가격을 확 낮춰서 치고 나가셔야지 그냥 남들이 요만큼 낮춘다고 해서 나도 요만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애매한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팔고 나가시면은 그 가격이 이제 새로운 호가가 확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돌맞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방법이다. 그럼 예를 들면 10억이면은 얼마까지 낮춰야 돼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로 팔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라면은 한 2천만 원, 그 지금 나온 매물보다 2천만 원 딱 낮게 2천만 원? 하고 집을 정말 깔끔하게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좋아하게 딱 깔끔하게 다 해놓고 그리고 좀 예쁘게 해서 팔 것 같아요. 그 집이 깔끔하고 예쁘고 막 빛도 잘 들고 기분 좋은 그런 집 보면은 또 거기에다가 가격도 다른 것들보다 2천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혹하거든요. 그거를 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위 꼭 걸어 놓으세요. 가위? 네. 가위 걸어 놓으시는 거 모르시는구나. 가위가 뭐예요? 현관문에다가 이거 여자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현관문에다 가위를 걸어 놓으면은 집이 빨리 팔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팔려요. 미신 같은 거예요? 미신 같은 건데 그냥 팔려요. 해보세요. 신기하게 팔리더라고요. 네. 그 주택 가격은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푹푹 막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과거 정권에서 지금 1주택 기조를 워낙 강하게 해놔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자기 살 집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지만 이 하락의 상황이 장기화는 될 수 있을 거다.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이 장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 장기가 뭐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한 10년 가까이 됐었죠. 그 횡보가 10년 정도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급하게 달려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과거처럼. 그 하락 기조가 조금 장기화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의미 있는 하락이 온다고 하면 투자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네. 근데 그 의미 있는 하락이 저는 아주 막 IMF 때처럼 그렇게 그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물론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좀 외진 곳에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알짜배기 괜찮은 집 사놓으셨다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을 잡기는 마음 편하게 잡기는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내가 차곡차곡 좀 계획을 쌓아서 주식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뭐 S&P 500을 사서 모으시든 아니면 뭐 하시든 그렇게 좀 차곡차곡 쌓아 모으셔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좀 넉넉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아까 삼성전자나 뭐 배당주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걸 조금씩 분할해서 사는 건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 네. 조금 지금 악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좀 언제쯤 이런 악재가 좀 해소될지. 네. 지금 악재를 보니까 지금 되게 막 답답한 일들이 엄청 많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안정한 유가에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뭐 고금리, 뭐 고물가 너무 악재가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악재는요 언제쯤 사라질 거예요. 언제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년이든 2년이든 그 안에 뭐 사라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악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더 큰 악재는 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아무런 악재 없이 세상이 가는 시간은 단 1년도 없어요. 네, 그만큼 세상은 계속 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곳이고요. 그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악재라는 거 이거를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악재는 인간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간이 초래하는 거라고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악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잘. 그래서 악재가 이게 인간이 다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건데, 물론 나는 그런 거 끌어당긴 적 없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요. 그 집단들이 원하는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악재들이 사라진다라고 해도요. 이 올해보다 더 큰 악재는 내년에 또 일어날 거고 그 내후년에 또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예로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정리한 거를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표가 뭐냐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매년 동안 큰 일이 일어났었던 거를 다 정리했었던 그 그래프예요. 그런 표예요. 네. 네. 그 표에는 이 매년 동안 있었던 큼지막한 일들과 함께 그 옆에 S&P 500 기준으로 주식 수익률이 써 있어요. 이 주식 수익률은 연간 수익률이에요. 네. 1년 동안. 이 표를요,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아무 시점이나 제가 딱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언제부터 뽑아볼까? 그냥 적당히 한 1986년부터 한 6년간을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9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리비아를 폭격했어요. 그리고 그때 독일 체르노빌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7년 그때는 블랙 먼데이가 터졌어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2% 폭락했는데 지수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큰 폭락이었냐면 대공황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일일 폭락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88년에는요. 미국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하는 미국 은행 하나가 파산을 했는데 그 미국 은행이 당시에는 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급의 은행이었어요. 엄청난 이때도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9년에는 뉴욕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0년대는 이라크가 전쟁을 터뜨렸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는 소련이 붕괴됐어요. 매일 계속 있네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이런 진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지금 매년 있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시점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쭉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정말 다 이런 매년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순간에 그럼 주식 수익률은 어땠냐? 말씀드려보면 그 1986년부터 제가 91년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른 게 뭐 1년 동안 수익률이 41%, 막 16%, 23%, 16%,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18% 이렇게 단 한 번 하락했어요.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막 체르노빌이 폭발했어, 막 미국 리비아 폭격했어, 빨리 이제 주식 투자 나가는 거 난리 났어, 우리 이제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수익률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상이 들썩이는 사건은요. 지금 우리 최근 몇 년만 봐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이 끝나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있어. 네, 계속. 근데 이렇게 세상은 매년 미쳐가고 있는데 근데 S&P 500은 1년 기준으로 보면 또 오를 거라는 거죠. 자, 몇 %의 확률로 오를까요? 2% 정도의 확률로 오른대요. 네,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미국이 어떻게 됐대, 막 어떻게 누가 뭐 전쟁을 일으켰대.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시면은 이 오를 확률을 그냥 다 저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비논리적인 투자 공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세상에는 매년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악재 속에서도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보면은 오를 확률이 70%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냥 악재가 끝나는 일은 없으니까 계속 보유하는 편이 나으시다. 정말 좋은 주식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악재 나오는 거 매년 이거 언제 끝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에 익숙해지고 계속 좋은 주식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그 1년 이렇게 네. 쌓여가지고 그거 5년, 10년, 20년으로 보면 장기 우상향을 그린다는 게 이 이유 때문인 것 같네요. 네네,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쭉 한번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쭉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와 진짜 매년 이런 일 있어. 세상이 정말 망했구나, 망해가는구나. 근데 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 그 블랙 먼데이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크다고 하니까 언론이나 모든 미디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막 그때 다시 대공황이 재발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그 리퍼블릭 은행 막 파산하고 그러니까 진짜 난리 났었죠. 근데 주가 막 40% 오르고.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 주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되게 멘탈을 잡고 앞으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그 마인드를 좀 다잡게 되는데 두 번째 책이 이제 마인드도 좀 강조해 주시는 그런 책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경험하시면서 막 마음 아프신 거, 힘드신 일,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걱정하시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양한 행동 경제학적인 지식도 동원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책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 책은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 나올 테니까 그때쯤에는 다시 또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시간 되시면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주진님 혹시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끝으로 유행하는 투자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NFT라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일단 좀 거르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행하는 투자를 따라서 하다가 진짜 매를 먼저 맞아본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막 30대 초반이었을 때 혈기왕성해가지고 저도 막 그런 거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되게 열혈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유행하는 투자는 조금 멀리 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행하는 거 투자에 가장 먼저 뛰어들지 마시고요. 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 유행이 무르익은 다음에 아 저거는 정말로 괜찮구나.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정말 좋은 자산을 사신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그렇게 좀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부하셔야 될 것도 많고 한데 그런 유행하는 투자들을 다 소화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좀 이런 것들은 천천히 나중에 따라가셔도 되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이런 어지러운 장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주님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의 저자이신 한주주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